명절이 되면 늘 마음이 무거워진다. 시댁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언제 하냐는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처지도 아니다. 그런데도 명절은 반갑지 않다. 몇 년째 혼자서 맞이하는 이 시간이 해마다 버겁기만 하기 때문이다. 충청도의 한 소도시에서 꽤 규모 있는 마트를 운영하는 부모님 슬하에 일남 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내내 크게 부족한 것 없이 자랐다. 그 평온함이 깨진 건 대학교 1학년 때였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집안 살림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수술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논밭을 하나둘 처분해야 했고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니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남은 재산을 정리해 고향으로 이사를 결정하셨는데 그 무렵부터 집안의 불행이 연달아 찾아왔다. 큰 누나는 어느 종교단체에 심취해 집을 나가버렸다. 둘째 누나는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조카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셋째 누나 역시 이혼 후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다. 어느새 작은 집안의 어머니, 나, 누나 둘, 매형, 조카 둘까지 7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다. 나는 학교를 휴학하고 아파트 공사장 일을 시작했다. 그때까지 망치 한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던 손으로 버텨내야 했던 날들은 고되고 낯설었다. 그래도 열심히 살면 언젠가 다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술과 담배 없이는 잠을 못 이루신다며 매일 눈물을 흘리시더니 결국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짧은 메모만 남겨두셨다. 막내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남은 재산인 집 한 채만큼은 막내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그리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셨다. 어머니의 뜻과 달리 누나들은 집을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무언가를 따질 기력조차 없었던 나는 대출 담보를 위한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이의를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누나들과의 관계는 멀어졌다. 그래도 첫 명절만큼은 누나들이 오지 않을까 기대했다. 아직 결혼도 못하고 혼자 남은 남동생인데 설마 모른 척하겠냐고. 하지만 세 누나 중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 서둘러 사온 전과 과일 몇 가지를 차례상에 올리고 혼자 절을 했다. 그 뒤로도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술잔을 기울인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혹시 가족은 아닐까 싶어 가까워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못한다. 선물 꾸러미를 손에 들고 고향을 찾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 한켠이 먹먹해진다. 재산 문제로 형제끼리 갈등을 빚는다는 이야기가 드라마나 뉴스 속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다. 지금은 집을 내놓은 상태이고 팔고 나면 누나들과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 그때 그냥 아무 말 없이 다 나눠줬더라면 적어도 이렇게 쓸쓸한 명절은 겪지 않아도 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주변에서는 빨리 결혼하면 나아질 거라고들 한다. 나 역시 그러고 싶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안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두렵기만 하다. 앞으로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게 더 무섭다. 두 번째 사연. 이 여자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어 당장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 아침이었다. 아내는 이른 시간부터 손거울을 들고 자신의 얼굴을 이리저리 들여다보고 있었다. 파마가 다 풀렸다며 늘어난 주름이 못마땅하다며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못 들은 척했지만 미장원에 데려다 달라는 뜻으로 읽혔다. 우리가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은 걸어가기엔 다소 먼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살짝 곱슬기가 있는 아내는 오랫동안 커트머리나 단발을 고집해왔지만 그래도 때로는 변신을 꿈꾸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여자다. 손자를 여럿 봤을 나이임에도 길에서 꼬마들에게 할머니 소리를 들었다며 내심 서운해하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가끔 서글퍼하는 아내를 보면 왠지 마음이 짠해진다. 그래서인지 나는 웬만하면 아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 한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29, 아내는 26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선자리를 몇 번 나가보긴 했지만 체면치레에 가까웠다. 두 집 건너 양가 부모님이 오랜 친구 사이였는데도 그 집 딸이 내 아내가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주말이면 아내는 마을 어귀 밭에서 수건을 꼭 눌러쓰고 부모님 곁에서 바치를 거들었다. 공무원이면서도 그렇게 흥리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내게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출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치면
수줍은 눈인사를 나누며 옷깃을 스치곤 했다. 그때마다 참 마음씨 곱고 생활력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동네 어른 한 분이 저 아가씨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참 좋겠다고 한 한마디가 소문처럼 퍼지며 우리를 이어주는 인연이 되었다. 33년 전 이맘때에 약혼을 했고 단풍이 절정이던 그해 늦가을에 결혼식을 올렸다. 처가와 화장실은 멀어야 한다는 세간의 우려도 잠재우며 7년쯤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던 무렵 아버지의 보증 문제가 터졌다. 하루아침에 살던 집과 어렵게 마련한 땅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매일 술에 기대어 머리를 쥐어뜯던 나를 아내는 조용히 다독이고 격려했다. 그 말들은 아내라서 건네는 위로가 아니라 연륜 있는 어른의 말처럼 묵직하게 가슴에 닿았다. 알 수 없는 전율을 느끼며 흐트러진 정신을 다잡을 수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피할 수 없는 병을 얻어 3차례나 혹독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은 노트 수십 권으로도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다. 독한 약과 치료로 야위고 지쳐가는 아내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다. 그러면서도 그 망가진 모습 속에서 들꽃처럼 피어나는 단단함을 보았다. 치료로 머리카락을 모두 잃은 아내가 어느 날 쓰고 다니던 모자를 벗어 던지고 귀가 훤히 드러날 만큼 까칠하게 자란 짧은 머리로 앞에 섰다. 얼마나 안쓰럽던지 뒤돌아서서 눈물을 삼켰던 기억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선하다. 얼마 전에는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이것저것 챙겨 서울로 올라간 아내의 빈자리를 실감했다. 혼자서도 버거울 텐데 반찬통들을 잔뜩 들고 억척스럽게 올라갔을 모습을 상상하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텅 빈 집에서 공허한 바람 한 줄기가 가슴으로 밀려왔다. 숨을 고르고 불을 켜자 식탁 위에 크고 작은 반찬통들이 옹기종기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이 아내의 환한 웃음처럼 보였다. 얼마나 반갑던지 더 바랄 것이 없었다. 돈도 넉넉하지 않고 융통성도 부족한 사람에게 시집와서 고생만 한 사람. 그 아픔을 견뎌내는 모습으로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 있을 때 잘하라는 노랫말처럼 딱히 잘해주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 여자가 있어 참 다행이다. 세 번째 사연. 할머니의 하소연. 1993년 나는 남해안의 한 중소도시 은행에서 초임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처음 맡은 지점이라 매일 긴장의 연속이었고 크고 작은 민원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객장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여든 즈음으로 보이는 시골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땅을 치고 계셨다.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할 만큼 울음소리가 컸다. 나는 직원들과 함께 할머니 곁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달랬다.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신 할머니를 지점장실로 모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리며 천천히 사연을 여쭤보았다.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키우느라 모진 고생을 하셨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아이들을 키우셨다는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식들이 장성한 뒤에도 돈이 필요하다며 손을 벌릴 때마다 할머니는 늙은 몸에 무슨 돈이 있겠느냐며 모른 척 해오셨다. 장남과 함께 살고 계셨지만 그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아 집안에 항상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고 하셨다. 그래서 할머니는 스스로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시장 한켠에 앉아 팔아서 작은 돈을 모으셨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불편한 몸으로 새벽부터 산길을 오르내리셨던 것이다. 자식들은 겉으로는 연세 드신 어머니가 그런 고생을 하신다며 말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머니한테 돈이 좀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급할 때마다 슬쩍 구워달라고 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똑같이 답하셨다. 남을 팔아 입에 풀칠하는 처지에 무슨 돈이 있겠느냐고. 먹고 싶은 것 사 먹으면 남는 것도 없다고. 사실 할머니에게는 오래된 비밀이 하나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성치 않았고 언젠가 큰 병이라도 닥치면 형편이 어려운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 두려우셨던 것이다. 병원비 한 번 크게 나오면 집안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오랜 세월 나무를 팔아 조금씩 모은 돈 약 1,000만 원을 아무도 모르게 통장에 간직해 오셨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할머니 나름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안심이었다. 그런데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은행은 예금주들에게 실명 확인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그 우편물이 할머니 댁에 도착했고 며느리가 먼저 열어보고 말았다. 통장 잔액을 확인한 며느리는 그날로 할머니께 격하게 대들었다. 한 식구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집안이 어려울 때 모른 척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심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오랫동안 꼭꼭 숨겨온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이제 나이가 드니 머지않아 죽을 텐데 아무 탈 없이 조용히 가면 다행이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느냐고. 허리도 다리도 성치 않으니 언제 더 큰 병이 올지 모르고 병원에 눕기라도 하면 기댈 곳이 없다고. 자식도 며느리도 믿기 어렵고 오직 그 돈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마저 들켜버렸으니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말씀이셨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며 뭐라 위로의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한참을 생각했다. 할머니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직원을 불렀다. 그리고 실명 확인 안내문이 착오로 잘못 발송된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 안내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어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은행 측의 실수로 잘못된 우편물이 전달된 것이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당시로서는 다소 무리한 조치였지만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조금 전까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시던 할머니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은행 문을 나서셨다. 나는 문 밖까지 배웅하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는 인사를 드렸다. 천천히 멀어지는 그 작은 뒷모습이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마음에 남아있다. 네 번째 사연. 보고 싶은 엄마. 오늘같이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쌀쌀한 겨울날이 되면 어릴 적 어머니께서 손수 만들어주시던 칼국수 생각이 절로 납니다. 지천명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그 맛이 혀끝에 생생하게 남아있으니 음식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맛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전체를 기억하게 만드니까요. 제 고향은 경북 영주입니다. 그곳에서는 손칼국수를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날콩가루를 일정 비율로 섞는 것이 오래된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가루를 한데 섞어 치대고 또 치대어 반죽이 매끈하고 탄탄해지면 홍두깨로 얇고 넓게 밀어 펼치셨습니다. 반죽을 미는 그 손길 하나하나에 오랜 솜씨가 배어 있었습니다. 국물은 굵은 멸치를 푹 우려 깊은 맛을 냈고 애호박을 듬성듬성 썰어 넣어 칼칼하면서도 구수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넋을 잃고 바라보던 순간은 어머니께서 반죽을 써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식칼이 도마 위를 달리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치 자로 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면발이 가지런히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그 손놀림은 어린 제 눈에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면서도 어머니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도무지 다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면을 서시다 보면 반죽의 끝자락, 꽁지 부분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잘라내어 제 손에 쥐어주시며 아궁이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쇠죽을 끓이던 부엌 아궁이로 달려갔습니다. 부직갱이로 불씨를 끌어내어 그 위에 반죽 조각을 올려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고무풍선처럼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며 노릇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변변한 간식 하나 없던 시절 그 구워진 반죽 조각은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진귀한 주전부리였습니다. 날콩가루가 섞인 칼국수 면발은 빛깔부터 달랐습니다. 순 밀가루로만 만든 것보다 약간 노르스름한 색을 띠었고 씹을수록 쫄깃하고 구수한 맛이 깊게 올라왔습니다. 멸치 국물의 시원함과 애호박의 달큰함이 어우러지면 그 한 그릇이 밥상 전체였습니다. 추운 날 뜨끈한 국물을 후루룩 들이킬 때의 그 온기는 지금 생각해도 몸 안쪽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맛만큼은 좀처럼 잊히지 않아 전국의 이름난 손칼국수집을 찾아다니며 그 맛을 되찾으려 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마다 솜씨 있고 맛깔스러운 집들이었지만 어릴 적 어머니께서 손수 만들어주시던 그 칼국수 맛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음식의 맛이 아니라 그 시절의 따뜻함과 어머니의 손길이 빚어낸 맛이었기에 세상 어디에서도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같이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차가운 바람이 볼을 내는 날이면 그 구수하고 쫄깃한 면발의 칼국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함께 떠오릅니다.